지금 지구는 기후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을 재활용해서 탄소 배출을 줄이자는 운동도 펼쳐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자원 순환의 중요성은 알지만 실천으로 이어지는 비율은 여전히 낮습니다. 단순히 알고 있는 것과 실천 사이의 차이를 줄여나가기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데요. ES지구 자원 재순환 인식 개선 프로젝트 쓰레기는 자원이다 라는 주제로 9편의 캠페인 프로그램을 제작 방송해 자원 재순환에 대한 인식 개선에 앞장서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ESG 자원 재순환 인식 개선 토론회 진행을 맡은 저는 연재 공동체 라디오 대표 정경희입니다. 먼저 오늘 저와 함께 해주실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태구 경성대학교 환경공학부 명예교수님, 이영애 부산시 자원순환과장님, 영화학자이신 정혜정 박사님, 김추종 자원순환시민센터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원재순환 인식개선 토론회의 그 첫 번째 주제로 부산의 자원재순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자원순환을 위해서 어떤 실천을 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소개와 함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이 프로젝트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경성대학교 환경공학과 명예교수로 지금 재직하고 있고 다시 재취업해가지고 국제환경기술의 또 고문으로도 있습니다. 제가 한 40년간 이 부산시의 자원순환과의 자문 및 프로젝트도 많이 수행해왔고 쭉 관심을 가져온 관계로 부산시의 이 자원순환에 대한 많은 부분을 제 나름대로 인식하고 있고 공헌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우리 부산시의 이영애 과장님 또 어떤 활동을 하시는지 소개와 함께 간략하게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개인적으로 귀한 분들과 이렇게 좋은 시간을 가지게 돼서 감사한 말씀 먼저 좀 드리고 싶고요. 개인적 활동은 사실 오늘 좀 가지고 왔는데 진짜 개인 텀블러는 거의 반려 네. 수준으로 들고 다닙니다. 반려 텀블러. 반려 네. 텀블러. 그리고 요거는 이제 이게 식당 가면 앞치마를 일회용을 쓰잖아요. 네. 요거는 상시 그냥 쓰려고 이게 좀 와. 들고 다니고 또 웬만한 물티슈나 좀 안 쓰려고 이렇게 손수건은 예전에는 안 들고 다녔는데 이건 좀 세트로 가지게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요즘엔 또 시책이 영수증 안 받기가 있다 보니 예전에는 계산이 혹시 오류가 없는지 싶어서 꼼꼼하게 좀 비교를 하려고 받긴 했는데 요즘에는 종이 영수증을 안 받는 게 좀 약간 좀 습관이 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트 갈 때도 시장 바구니 주부다 보니까 바구니는 좀 근데 이건 놓치면 또 쓰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제가 이제 이 자원순환과에 오다 보니 뭐든지 이런 실천도 중요하지만 제품을 오래 쓰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겠다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몇 번 이제 개인적으로 자동차를 지금 저희 한 2007년도니까 안 바꾸게 되더라고요. 이게 네, 굉장히 이게 원래 또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또 쓰고 이것도 또한 순환이긴 한데 한편으로는 오래 쓰고 또 수선해서 쓰고 하는 부분도 되게 중요하겠다는 그런 좀 인식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화려한 아이템들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네. 네, 정말로 네. 저도 탐나는 제품들이 많은데요. 네, 이런 것들을 잘 일일이 챙겨간다는 게 참 정말 대단한 정성이신 것 같습니다. 또 우리 김추종 대표님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아까 그런 얘기도 잠깐 나눴는데요. 환경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소개와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환경 운동이 전반적인 우리 환경을 아끼고 보호하기 위해 활동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희는 쓰레기와 자원 순환 문제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쓰레기를 줄이고 자원 순환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한 사회, 계속 우리가 이 지구에서 건강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처럼 쓰레기를 많이 버리고 순환을 못 시키면 그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부산을 주로 기반으로 해서 쓰레기 문제 조사도 하고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정책을 제안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도 뭐 자문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 내용 관련해 가지고 시민들을 만나서 교육을 통해 가지고 우리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실천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드리면서 주로 조사하고 교육하는 활동을 통해 가지고 제도를 바꾸고 사람을 바꾸어서 자원순환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십몇 년 동안 사실은
이전에 아까 우리 그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별로 이 문제에 많이 관심도 없었고 이렇게 크게 이슈화되지 않았지만 그 10년 동안의 노력의 결과로 지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게 돼서 좀 그런 것들이 미약하긴 하지만 좀 결과로 나타나지 않는가.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는 계속 쓰레기 관련해서 조사하고 연구하고 교육을 통해서 인식과 제도를 바꿔나가는 그런 활동을 계속해 나갈 환경단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꼭 필요한 일들을 또 하고 계셨네요. 우리 정혜정 박사님 네. 또 독일에서 열심히 이거 유학을 하셨다고요? 네, 저는 네. 지금 한국에 온 지 1년 6개월 정도 되었고요. 독일에서 20년 넘게 생활하면서 대학에서 공부하고 연구원으로 일했었습니다. 베를린 자유대학에서 영화 영상 매체 미학으로 박사 논문을 썼고요. 현재는 대중 매체를 통한 대중 인식 변화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독일에서의 이야기나 뭐 이런 그 실천하시는 것들도 간략하게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독일에서의 분리 배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도시마다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크게 4가지로 분리 배출을 합니다. 종이, 재활용 플라스틱, 비오 쓰레기라고 하는 음식물 쓰레기, 그리고 일반 쓰레기 이렇게 4개. 그리고 이에 더해서 제가 베를린에서 살다 왔는데요. 소음 문제로 사람들이 꺼려해서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는데 제가 살던 곳에는 한 건물당 따로 유리 수거통을 두고 수거하고 있습니다. 유리도 투명 유리, 유색 유리 이렇게 분리 수거하고 있고요. 다 쓴 배터리,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슈퍼마켓에서 수거하는 통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베를린 시에는 구마다 부피가 많이 나가는 오래된 가구, 가전제품, CD 등을 주민들이 직접 가져다 버릴 수 있는 공동 쓰레기 수거장이 있고요. 또 1년에 2번 정도 정해진 날에 집 밖 길가에 부피 나가는 물건을 버리면 수거해 나가는 날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때 물건 버리는 것을 까먹어도 쓰레기 관리청에 연락해서 주민들이 각자 개인적으로 돈을 어느 정도 지불하면 폐품을 수거해 가지고 가게 하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유, 그 뒤에 또 나올 질문들에 대한 또 답들도 해주셨는데요. 사실은 이런 자원 재순환이라는 활동 그리고 실천은 굉장히 필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먼저 이용희 과장님, 네, 현재 부산의 자원 순환 정책에 대해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요 정책들을 좀 간단하게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들어가기 전에 이게 자원순환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게 사실 그리 오래되지 않거든요. 그렇군요. 과거에는 이렇게 발생되는 쓰레기 대부분이 이제 연탄재가 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 연탄재랑 일반 쓰레기를 이렇게 섞어가지고 동네 뭐 공터나 이게 밭이나 이런 데 버리는 형태였는데 본격적으로 이제 직할시가 되고 인구가 좀 급증하고 도시화가 되면서 발생된 쓰레기 양이 좀 많아졌거든요. 그때는 우선 뭐 매립이 좀 기준이었어요. 매립을 기준하다가 이제 님비 현상으로 매립장 확보가 좀 어려워지니까 이제 소각이나 재활용 쪽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좀 검토를 좀 하게 되었는데 실제로 1986년도에 이제 폐기물 관리법이 제정되면서 폐기물 관리의 어떤 기본 틀이 좀 만들어졌다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자원순환 기본법 그리고 이제 처리 시설,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촉진 및 또 주변 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이런 법률이 좀 생기면서 본격적으로 자원순환에 대한 또 체계가 좀 만들어졌고 올해 2024년도에는 이제 자원순환 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전환 촉진법으로 이제 바뀌면서 전면 개정되었거든요. 이제는 순환경제 패러다임으로 좀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 시 자원순환 정책을 보면 실제로 뭐 아까 모두에도 말씀하셨는데 이 국제 동향 그것도 국가 정책하고 연동해서 추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뭐 온실가스 감축, 또 탄소 중립을 위한 뭐 이산화탄소 배출 억제, 그리고 요즘엔 또 플라스틱 건조를 위한 유엔 국제 협약이 또 마련될 동향에 있고 국내적으로는 2030년부터는 이제 생활 쓰레기 가연성 폐기물 직매립이 이제 원천적으로 금지가 됩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재활용 또 새로운 가치를 담은 업사이클링 이런 제도가 좀 이제 저희가 좀 반영이 좀 돼야 되는데요. 이에 따라 우리 시 자원순환 정책 중 중요한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폐기물의 그 관리 처리 책임이 이제 구청장 군수에게 있거든요. 있다 보니까 구청장 군수
그 구청장 군수 책임하에 그 관내에서 나오는 생활 쓰레기들은 전부 이렇게 수집을 해서 저희 그 광역 처리 시설로 들어옵니다. 대부분 가연성 생활 폐기물이다 보니까 이제 소각 시설로 먼저 들어오는데 관내 소각 시설이 2개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연료함이 발전 시설이 1개가 있고, 근데 이제 소각 시설의 경우에 이제 노후가 좀 되었어요. 좀 오래됐으니까. 그리고 또 정기 점검이나 또 고장 수리 등으로 하면 가동이 안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이 시설로 못 들어가고 매립장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현재 또 우리 매립장은 현재 그 1기소가 있습니다. 1996년부터 이제 매립을 시작을 했는데 현재 공식적으로는 2031년 12월까지 매립을 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불에 타지 않는 생활 쓰레기, 그러니까 불연성이라든지 뭐 소각 후 남은 잔재물만 이제 현재는 좀 들어오고 있고, 최대한 저희가 매립량을 줄여 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그 소각을 대체할 수 있는 시설이 없다 보니까 소각 시설이 고장이 나거나 이렇게 되면 결국 매립장으로 부하가 걸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매립장 확보를 위해서 잔재물 좀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어떤 전처리 시설을 좀 더 개선하거나 또 재활용을 좀 더 당연히 확대해가고, 또 소각 시설의 그 추가 건립 등 이런 다각적인 부분을 지금 저희가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음식물의 원천적 감량,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메탄가스를 바이오가스로 그 활용을 하는 그런 정책입니다. 한국의 음식물 분리 배출 및 이게 수거가 전 세계에서 좀 유일하기도 하고 또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어가지고 외국에서 좀 많이 벤치마킹하러 오거든요. 우리 그 부산의 경우는 전국에서도 좀 그러하지만 특히 우리 부산의 경우에는 좀 원천적 감량을 위해서 아파트에 RFID 무선 식별 시스템을 그 감량기, 예전에는 종량기에서 무게만 다는 시스템이었는데 이제는 감량기를 설치해서 한 80%는 감량이 되고 나오는 것은 퇴비 처리로 합니다. 그리고 현재 그 공공 처리율을 좀 올리기 위해서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 시설을 곧 착공을 할 예정에 있고, 그렇다면은 여기서 나오는 또 그 메탄가스가 온실가스의 주범이거든요. 이산화탄소보다 훨씬 많은 양이 나오는데 이걸 전부 다 바이오가스로 해서 열원으로 사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폐기물 재활용 정책은 당연히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고품질 재활용 체계가 더 또 중요합니다. 일반 재활용들이 나온다 하더라도 재활용 제품이 깨끗하게 나오지 않는다면, 혹시 또 혼합되어 나온다면 처리가 잘 안 되어서 다시 소각장이나 또 매립장 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나오는 과정에서 씻고 잘 배출되어 나와야 되고, 또한 요즘 이제 투명 페트병 분리 배출이 이게 제도화되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또 제도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마을 단위, 아파트는 지금 좀 잘 되고 있는데 마을 단위로 정거장, 그러니까 분리 정거장을 좀 두고, 또 소규모 공동주택에도 또 분리 배출함, 또 사물 인터넷 분리 수거함, 뭐 이런, 그리고 장려금 제도까지 해서 고품질 재활용품을 좀 수거하기 위해서 그런 정책을 좀 펼치고 있고요. 또 사실 당연히 네 번째는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이게 사실 좀 관건인데 저희가 일회용품 건절을 위해서 구군에서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저희 시에서도 같이 그 일회용품 해수 보상제나 또 그 다회용기 사용, 또 공원묘지에서도 플라스틱 조화 안 쓰기, 그리고 장례식장에서도 다회용품 쓰는 걸로, 그리고 동백통이라든지 배달 앱에 미리 이제 배달할 때 일회용품 건설한다는 그 미리 클릭이 되어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지금 정책을 좀 펼치고 있고, 또 같이 시민들 참여의 나눔 장터, 이런 시민 장터를 또 계속 또 좀 추진하는데 저희가 좀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하나 좀 더 업그레이드, 아까 음식물 바이오가스 에너지 회수 정책인데 기존의 그 유기성 폐자원은 굉장히 에너지가 좀 많이 나올 수 있는 건데 지금은 대기 중으로, 종전에는 대기 중으로 이제 배출되는 시스템이었다면 다시 열원으로 해서 재순환되는 시스템 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 매립장 같은 경우에서도 나오는 메탄가스를 다시 환원해서 발전을 돌려가지고 매전을 하고 있고, 또 기존의 음식물 그 자원화 시설 같은 경우에도 전량 바이오가스를 활용하려고, 그리고 기존 하수 처리장에 있는 그 소화 시설에서 발생되는 가스도 유기성 폐자원을 좀 넣음으로 해서 더 많은 메탄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에너지 회수 정책과 다섯 번째는 그 저희 폐기물의 자원함이 에너지 그 회수 정책입니다. 음식물 폐기물의 자원화는 아까 어느 정도 이제 좀 털이 마련되어 있거든요. 퇴비와 비료와 바이오가스와. 근데 이제 부산이 이제 커피 도시 부산의 명성에 걸맞는 커피 찌꺼기의 자원 순환도 사실 좀 필요합니다.
전국 최초로 커피 찌꺼기를 활용한 제품 생산 등 저희가 시범 사업을 한번 실시했고 또 순환자원 인정을 받기 위해 현재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커피도시 부산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커피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도 커피 찌꺼기 자원 순환은 필요하고 또 이 제도에서 좀 걸림돌이 있는 부분은 또 저희 환경부와 같이 좀 풀어나가야 될 과제로 좀 생각이 됩니다. 또한 우리 시역 내에 있는 그 소화조 시설, 소화조 시설의 경우 가스를 연료화하고 있으나 이 연료의 가치를 좀 높이기 위해서는 하수 설러지와 음식물 쓰레기를 좀 혼합 소화해서 바이오가스 발생량을 높여야 되는데 이거는 저희가 좀 시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 또한 이제 매립 시설에서도 메탄이 나오거든요. 이 메탄을 좀 더 많이 뽑아내기 위한 그런 그 시스템도 계속 갖추고 있고 또 소각 과정에서 발생되는 어떤 폐열을 활용해서 원래 외부 전기를 써야 되지만 전기 대신 여기서 나오는 그 가스를 열원으로 사용해서 그 자체 그 전기로 활용하는 한편 또 판매까지 해서 폐기물의 자원화와 에너지 해소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간단히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부산시의 이제 정책을 사실 뭐 오랫동안 제가 봐왔고 자문도 해보고 같이 참여도 해가지고 지금 이영애 과장님 얘기하시는 부분을 뭐 전부 알고 있는 사실인데요. 이게 문제가 우리가 현재 지금 우리가 이 하고 있는 이 폐기물 정책이 과연 현재 맞는 단계냐, 좀 더 업그레이드 될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이게 뭐 벌써 몇십 년을 해온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기초 지자체가 이게 모든 쓰레기에 이제 책임을 질 수 있는 시스템을 법으로 정해놓다 보니까 원래 부산광시의 책임이 아니거든요. 아닌데 근데 기초 이 지자체가 시의 경우는 하기가 힘듭니다. 뭐 장소도 없을 뿐더러 협소해가지고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강시 차원에서 이제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소각시설이라든가 또 거기에 따라서 연료시설 이런 걸 만들게 되고 실제로 소각시설도 3개가 있다가 지금 현재 하나는 폐쇄했죠. 다대포 있던 거기에 폐쇄를 하고 현재 남아있는 소각시설도 지금 축소를 해가지고 해운대는 원래 1,400톤에서 이제 200톤으로 줄었고 실제로 한 150톤 정도 들어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장림에 있는 명지죠. 명지에 있는 소각장은 원래 기존이 400톤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이 열량이 높아지다 보니까 한 350톤 정도가 맥시멈으로 해가 소각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엔이라고 그 매립장 근처에 그 이제 이엔이 연료화 공장이 하나 있는데요. 그이가 하루 한 800~900톤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까 이 과장님이 제대로 얘기를 안 하신 부분이 이제 우리 부산시에 총 발생되는 쓰레기가 한 4,000톤 정도 됩니다. 되는데 그 중에 음식 쓰레기가 한 1,000여 톤. 실제로 재활용 쓰레기로 우리가 재활용으로 나오는 게 한 1,200톤에서 제 기억으로는 1,300톤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 저 소각 처리를 하고 마지막으로 매립되는 부분이 한 600톤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그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맞습니까 그게? 네, 많이 좀 좋아져서 음식물이 이제 720톤 정도. 많이 줄었네요. 예, 생활 쓰레기도 또 많이 좀 줄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한 3,000, 한 200~300톤 정도로? 일반 전체 발생량 한 2만 기준으로 한다고 한다면은 생활 쓰레기는 약 200톤 정도. 그러니까 그 전체 2,000에서 한 250 정도. 예. 상당히 많이 줄었네요. 그럼 음식 쓰레기가 지금 한 700~800톤이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현재 음식 쓰레기가 저기에서 200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전국에서 하고 있고, 그 나머지 이제 일반 민간 회사가 이제 카바를 하고 또 대비화돼가는 부분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도 음식 쓰레기가 한 200톤 정도 이상이 지금 남아 있잖아요, 그죠? 남아 있는 부분에 더 처리를 뭐 다시 그 바이오 가스화로 하겠다고 얘기는 하는데. 실제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바이오가스 부분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최적의 시스템으로 운전되고 있지 못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발생해요. 제가 이 부분을 갖고도 계속 내가 이 자문위를 할 때에 가서 봐주고 뭐 12년 이상 그 시스템에 대한 그 관심을 가지면서 이제 바이오가스가 제대로 들어서게끔 만드는 과정을 거쳐가지고 제대로 되긴 합니다만은 그런 부분에 아직까지 우리가 손을 대야 할 부분이 너무 많고요. 그다음에 이 아까 우리 이 과장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진 쓰레기 속에 진짜 재활용이라고 끄집어낸 것 중에 네. 실제로 재활용 될 수 있는 프로테이지는 60% 정도입니다. 우리가 재활용으로 모아가지고 주는데 모아주는 그 쓰레기의 60%는 제대로 재활용을 하는데 40%는 다시 쓰레기로 가는 거죠. 예. 바로 매립장으로 가게 되는 이런 부분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더 보호와 가치의 재활용에 대한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이제 일회용품에 대한 얘기를 이제 많이 하게 되는데 일회용품이 없으니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이 시민생활의 편리함이 사실 일회용에 상당히 크게 있다 보니까 그러면 이 편리함이 주는 그 즐거움에 대한 반대급부로 우리는 환경이 나빠지는 걸 감수해야 할 거냐 이런 부분을 갖고 이제 얘기하는 경우가 많고 이러다 보면 자, 철학적인 경우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걸 떠나서 자, 일회용품을 우리가 최소한 또 절제해야 되는 만큼은 사실이에요.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미래의 환경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재료라는 것도 한정되어 있는 거죠. 이 지구 속에 들어있는 재료는 한정되어 있는데 그걸 끄집어 쓰다 보면은 우리 호수들은 쓸 게 없어요. 그래서 일회용품의 절약은 분명히 맞는 정책인 건 맞는데 좀 더 세분해가지고 이런 부분이 저 합리화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설명이 들고요. 그다음 다섯 번째 얘기했던 커피 찌꺼기 이제 우리가 커피 박이라 그러는데 아시겠죠? 그죠? 커피 걸고 남는 찌꺼기인데 이게 여러 가지 시도가 많았어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기술적인 부분. 지금 우리가 이게 선진국에서도 실제로 이 실험을 하기 위해서 커피박을 가지고 다른 걸 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체크도 해보고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기술적인 부분이 그 경제적으로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가 재활용품이라는 게 민간업자한테 넘어갈 때는 이 경제성이 있어야만이 시작이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경제성이 없는 폐기물은 어떻게 할 것이냐 대한 시의 정책이 좀 미진해요. 제가 이 부분을 갖고 시가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시에서 그걸 받아주지 못했던 부분이 예산이 안 잡히는 거예요. 예산이 잡혀야 되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재활용으로 분명히 가치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이 없는 부분도 그건 시가 직접 운영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엄청나게 얘기를 했었고 뭐 외란다는 얘기인데 특히 그 폐비닐 문제 진짜 심각하거든요. 특히 한 10년 전부터 폐비닐이 부산시가 처음에는 20톤, 3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루에 80톤씩 90톤씩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아주 심각한 문제로 대두가 돼가지고 그 당시 트라이했던 게 뭐냐 하면은 이 폐비닐을 다시 기름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작업을 사실 스타트했죠. 해가지고 민간업자가 생겨가지고 실제로 공장까지 만들어지고 제대로 돌아갈 때까지 한 3년 정도 걸렸는데 괜찮게 돌아가셨어요. 그 당시에 장수환 과장님이 도시재생유라는 말을 쓸 정도로 상당히 이 도시 광산이 아니라 도시 유전이라는 얘기를 쓸 정도로 하루에 한 30톤에서 40톤 정도의 기름이 만들어졌어요. 폐비닐로부터. 그런데 그게 어떤 뭐 경제성의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갑자기 가동을 멈춰버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다른 시도에 가보면 다른 도시도가 아니라 다른 나라에 가면은 시가 직접 해요. 왜 직접 하느냐? 경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필요하기 때문에. 자, 그런 것들에 대한 커버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전체적인 부분에 쓰레기가 처음 발생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마지막 밀입장까지 가는 중간 단계에 우리가 돌아봐야 할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수많이 있는데 그중에 우리가 어느 걸 집어서 더 꼭 집어서 잘 할 것이냐를 갖고 사실 고민도 많이 했고 부산시가 거기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줘가지고 한때 부산시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폐기물 정책을 잘하는 도시로 환경부가 인정을 한 정도로 그렇게 잘 갔었습니다. 그렇게 가는 게 지금이 타성이 붙은지 몰라도 최근에는 그런 얘기를 제가 못 듣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번 부산이 이 폐기물 정책의 제1도시라는 그런 소리를 다시 들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책들을 얘기하셨는데 또 이런 부분들도 네네. 이번 기회에 한 번 더 네네. 짚고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추종 자원순환시민센터 대표님
한번 말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시의 정책에 대해서 제가 아는 한도에서 그냥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직밀이 2030년부터 이제 그 앞에 수도권은 먼저 금지가 되고요. 2030년부터는 지방에도 이제 직밀이 금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시설이 문제인데 사실 우리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생국 옆에 있다고 하는 그 소각 시설이 정식 명칭이 생활폐기물 연료 발전 시설입니다. 그건 이제 들어가기 전에 잘 타는 것과 안 타는 걸 구분해서 잘 타는 걸 태워 전기를 만드는 시설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안 타는 쪽으로 많이 빠져서 지금 바로 옆에 매립장에 있다 보니까 좀 많이 묵고 있는 실정이고 또 거기에 재활용 센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선별을 해가지고 재활용이 안 될 것 같은 쓰레기를 좀 바로 묵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해결을 해야 직밀입도 금지할 뿐만 아니라 충분히 자원화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만들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그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 음식물 쓰레기 감량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부산이 성과를 많이 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실제로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줄기도 했고 거의 모든 음식물 쓰레기 정책들을 가장 빨리 적용한 곳이 부산이고 제가 며칠 전에 방송에서도 TV 방송에서도 그걸 이제 무조건 뭐라 할 수만 없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좋은 게 있으면 신장돼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같이 출연진하고 박수를 친 경우도 있는데 감량 성과는 분명히 있긴 하지만 좀 나름대로 사각지대는 사실은 많다. 예를 들면 앞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주택 중에 되게 규모가 작은 공동주택이라든지 그다음 단독주택에 뭐 이물질이 많이 투입되는 문제라든지 좀 그런 것까지 고민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교수님 말씀처럼 조금만 더 다잡으면 정말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이 이어나갈 수 있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일회용품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희는 자원순환 핵심 정책은 첫 번째가 줄이고 단 다음에 재사용이죠. 재사용. 그러니까 쓸 수 있는 것은 계속 쓰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 지역에서 재사용 정책을 많이 쓰고 있어요. 우리가 시에서 이야기했던 약간 장례장 같은 경우에는 인근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공공에서 세척 시설을 지어가지고 그걸 자활이라는 공간에 활용해가지고 장례식장이라든지 어린이집 식판까지 지금 해가지고 확대하는 추세에 있거든요. 근데 부산도 하겠다는 의지는 있지만 성과는 잘 안 보이는 것 같고 또 예를 들면 다이용 컵 같은 경우 지금 여러 지역에 실험도 하고 있고 좀 확대도 하고 있는데 부산에서도 이 컵이라는 걸 만들었지만 제가 돌아보니까 별로 활성화는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하나 더 말씀드린 배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제2의 도시니까 제1의 도시 서울과 비교를 하면 서울은 배달 웹에서 그 소위 말하는 그 웹 4대 웹이 다 참가를 해가지고 그 배달용을 다개용기로 할 수 있는 구가 제일 처음에 5개 구로 시작했다가 10개로 늘어났고 올해는 15개까지 구까지 늘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용 딱 누르면 다용으로 그 할 수 있는 배달 업체가 쭉 뜨거든요. 그걸 가면 할 수 있는 게가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좀 부산도 그런 것처럼 좀 상징적인 부분뿐만 실질적으로 좀 그런 것들이 진행될 수 있는 일회용을 줄이는 재사용 정책을 좀 확실하게 좀 도입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저희는 재사용 다음은 주로 많이 이야기하는 게 재활용인데 하나 중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좀 리페어 문화와 리페어 산업도 좀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재사용 아니면 재활용이 아니라 조금만 고치면 충분히 사용 가능한 제품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이 실제로는 또 복합 재질에서 재활용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산 이거 돈 얼마 안 나는 것 같지만 재활용하려면 재질로 다 뜯어야 되잖아요. 상당히 어렵거든요. 근데 리페어라는 과정을 거치면 충분히 제품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보면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작년 10월 달부터 옷이나 신발을 수리해서 쓰게 되면 수준해서 쓰게 되면 국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논란에도 불구하고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걸 하자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좀 리페어 문화를 활성화시켜서 충분히 사용 가능한 것들을 하는 것도 부산시가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커피 찌꺼기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전에는 사실은 커피 찌꺼기가 거의 전량이 그 종량제 봉투에 들어가서 소각되는 게 대부분이었지만 지금 여러 지역에서 사료나 퇴비 이런 것들을 많이 쓰고 있고 또 부산이 커피 도시를 지향하기 때문에 또 대부분의 커피가 부산으로 들어와 전국으로 보급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좀 그런 커피 문화를 살린다고 한다면 찌꺼기 문제 또한 좀 다양한 방법으로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하고 있는 이야기 저희가 이제 현장에서 교육을 많이 하는데요. 실제로 부산이 사실은 친환경 교육도시로서 선정이 돼 있고 영장까지 됐습니다. 근데 제가 들어본 바로는 환경 교육 관련 예산은 확 줄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전에는 부산시 예산도 좀 쓰고 교육청 예산도 쓰면서 우리 강사님들 보내가지고 교육을 많이 했는데 작년부터는 이제 부산 예산은 확 없어지고 지금 교육청 예산만 작년하고 올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태라서 이제 사실은 제가 현장에서 교육해 보면요 학생들뿐만 아니라 그 주민들 효과가 너무 좋습니다. 이런 게 있었어요? 우리 몰랐네요. 이거 해볼게요.
되게 어려운 거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좀 환경교육 도시를 진행한다 그러면 특히 자원순환 파티스가 주는 교육을 늘려서 우리 시민들이 이제 생활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좀 만들어 준다면 지금 나름대로 그 교수님 말씀처럼 우리가 그 자원순환에 있어서 모범적인 도시가 부산이 맞긴 하지만 이번 주에 한번 이걸 짚은다 그러면 더욱더 모범 도시로서 또 획기적인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좀 그런 이상적인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네. 이영애 과장님 오늘 많은 메모를 하셨는데요. 부산시 이미 너무 많은 일들을 하고 계셨는데 아마 더 이런 것들이 좀 보충이 된다면 부산이 정말 그 친환경에서 선도적인 어떤 지자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프랑스 얘기도 잠깐 해주셨는데 유럽에서도 또 이런 환경에 관한 관심이 굉장히 많고 국가적인 시책이나 뭐 생활의 어떤 활동 문화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독일에서 우리 20년 동안 생활을 하셨다는데 또 그쪽에서 일상생활에서의 어떤 자원순환에 대한 그런 어떤 활동들이나 이야기들을 좀 나눠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에는 아까 1년 정도밖에 안 되셨다는데 어떤 일을 하셨고 또 그쪽에서의 어떤 활동들 잠깐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저는 한국에 온 지 1년 6개월 정도 되었고요. 독일에서 20년 넘게 생활하면서 대학에서 공부하고 연구원으로 일했습니다. 베를린 자유대학에서 영화 매체 미학으로 박사 논문을 썼고요. 현재는 대중매체를 통한 대중인식 변화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독일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환경 문제에 굉장히 관심도 많고 많은 여러 가지 정책이나 이런 거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전 궁금한 게 독일에서는 그런 뭐 분리 배출이나 이런 걸 매일매일 주민들이 어떻게 하십니까? 열심히 하죠. 저희처럼 유일제 같은 것들 이렇게 하나요? 어떻게 아, 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그건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제가 뭐 해외를 자주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제 독일에도 한 몇 번 갔다 왔는데 독일은 집집마다 그 시스템이 아주 갖춰져 있거든요. 집집마다 아예 이렇게 상자 따로 이렇게 집집마다 있습니다. 그 시스템을 지자체에서 주나요? 아니면 아니요. 시민들이 다 해요. 구매해가지고 다 하도록 그게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예를 들면 독일에는 길거리에 이렇게 보여지는 길에 담장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정원이나 이런 것을 가꿀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걸 등한시하면 벌금을 물어요. 쓰레기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고 그 시스템 통이 다 달라요. 있는 게. 아예 그렇게 하도록 유도를 해가지고 되어 있고요. 공동으로 가면 공동하는 곳에 종이는 종이대로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대로 뭐 FN 이런 걸 하도록 하면 4단계 있고요. 아까 그 글라스 이야기하셨는데 그 유리 색병을 해가지고 큰 통이 3통이 있습니다. 하나는 검은 거 하나 노란 하얀 거 녹색 이렇게 있는데 녹색은 녹색병, 하얀 거는 투명병. 그다음에 커피 그저 뭡니까 맥주병이나 이런 거 검은 거 있잖아요. 그거는 검은 통. 그렇게 3개 따로따로 넣게끔 되어 있습니다. 병의 색깔까지도 그럼요. 그렇게 아주 돼서 세밀하게. 세팅이 그냥 공동되는 곳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개인적 된 데는 그냥 병이 따로 모여져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보통 개인적은 그 정원 쓰레기가 또 나오기 때문에 정원 쓰레기를 따로 놔둬가지고 보통 3개 내지 4개의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그 통에 이렇게 집어넣으면서 재활용이 되게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정혜정 박사님 실제로 이렇게 하셨습니까?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대도시에 살아서 지금 네네. 교수님이 말씀해주신 이런 사례는 사실 좀 교외나 이렇게 좀 한적한 그런 동네, 도시, 작은 도시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거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베를린 대도시에서 살았기 때문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대도시는 좀 다르군요. 네. 거기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게 있겠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뭐 한 건물에 이런 시스템이 다 이렇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쓰레기 정거장 같은 그런 느낌인가요? 아니 우리는 분리 배운 배출. 겁니다. 독일에서 배운 대로 우리는 하고 있는 그렇군요. 거죠. 네. 근데 하면 더 사실은 이렇게 색깔까지 이렇게 나눈다 이 너무 까다로울 것 같은데요. 이 실천하시면서 좀 어려운 점이나 뭐 이런 거 있으셨을까요? 사실 한국의 분리수거보다
까다롭지는 않았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네. 오히려 지금 교수님께서 잘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세세하게 나눴다 하는데 사실 지금 유리만 더 들어갔을 뿐이고요. 우리나라에서 더 열심히 합니다. 아 그러세요? 그런가요? 한국에서는 음식물 쓰레기가 독일에서처럼 거름, 비료로 사용 그렇게만 되는 게 아니라 가축의 사료로도 재활용이 된다고 하기 때문에 생선 가시, 계란 껍질, 양파 껍질, 고기 뼈, 파뿌리 등을 음식물 쓰레기에 버리지 않습니다. 팥뿌리까지요? 네, 와, 한국은 네. 그렇죠. 저 한국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예. 한국은 그런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한꺼번에 그냥 비오 쓰레기에 집어넣습니다. 그렇군요. 같이 버리는 거죠. 예. 네, 네. 그냥 따로 버리시는 거. 그쵸, 그쵸. 그러니까 네. 지금 우리나라가 더 철저히 까다롭게 음식물 쓰레기 배출을 하는 동물이 먹을 수 있는 쓰레기여야 네.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를 못 넣게 하죠. 그래서 어차피 독일에서 생각하기로는 이런 토양을 비옥하게 하기 위해서 특히 미생물 생성이 더 좋다고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계란 껍질도 넣고 생선가시도 넣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독일인들도 사실 별다른 어려움 없이 음식물 쓰레기는 그냥 한 곳에 그냥 다 넣어놨다가 밖에 나가서 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독일에서의 음식물 쓰레기 배출은 굉장히 단순했고요. 게다가 플라스틱 분리수거는 더 쉬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시민들이 알아서 페트병 따로, 우유팩 따로, 스티로폴 따로, 비닐봉지 따로, 딱딱한 플라스틱 용기 따로, 또 잘 찌그러지는 얇은 플라스틱 용기 따로 해서 세세하게 나누어 버리는데 독일에는 그냥 한 곳에 그냥 다 집어넣어서 버려요. 노란색 통에. 사실 독일 방송에서는 쓰레기 처리 과정을 보여주는 교육 계몽 방송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이제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노란색 통 플라스틱 분리 과정을 보면 플라스틱은 한꺼번에 그냥 모두 수거를 해서 완전 자동 기계 장치로 된 그런 공장에서 알아서 이렇게 분리가 되더라고요. 뭐 통돌이들도 여러 종류의 통돌이들이 있고요. 뭐 플리스반트라고 해서 이런 작업장이 이렇게, 작업대가 이렇게 자동으로 지나가면은 구멍인 크기에 따라서 뭐 큰 구멍, 작은 구멍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하면서 또 나누고요. 그리고 또 바람 세기를 크게 해서 통돌이에서 막 이렇게 돌아가면은 또 이렇게 뭐 비닐 같은 경우에는 빨리 이렇게 밖으로 배출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자기네들 말하는 20개 정도의 그런 단계를 거쳐서 자동화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뭐 그렇다 하더라도 결국엔 마지막에는 사람의 손길로 이렇게 꼼꼼히 골라내는 작업도 하고 있다고 저는 제가 그런 프로그램을 봤을 때 그런 식으로 이제 알게 됐고요. 이런 식으로 독일에서 일상 속 시민 차원에서의 재활용은 사실 아주 복잡하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굉장히 단순화되어 있어서 오히려 어렵다는 생각이 안 들고 그냥 당연히 일상에서 할 만한 거다. 그냥 일상에서 이렇게 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할 수 있었습니다. 저 사실 얘기를 처음 들으면서 독일이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미 그걸 이제 이렇게 시스템화 되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해서 이렇게 배출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럼 사람들은 오히려 그 쉽게 생각한다는 쉽게 게 생각해서 오히려 더 더 잘 할 수 있죠. 포인트라는 그런데 생각이 좀 여기에서 또 드는데요. 문제는 사실 저도 처음에는 기술적으로 독일이 앞서 나가서 이런 걸 할 수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 공장 가동을 하는데도 에너지가 소비되거든요. 그런 걸 생각하면 우리 시민이 한국 시민이 뭐 할 때 뭐 좀 어렵기는 하지만 복잡하긴 하지만 뭐 어떻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뭐 에너지 자원도 우리가 더 줄일 수 있고 오히려 독일 정책이 이제 에너지도 좀 덜 쓰고 쓰레기 덜 내보내고 이런 정책으로 바뀌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저희는 뭐 그렇게 자동화 그쪽을 지금 생각할 게 아니라 지금 하는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네, 뭐 어떤 다 이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시민들이 맞아요. 쉽게 늘 일상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고 또 이렇게 그 자원을 순환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공정 작업을 뭐 지자체나 국가에서 네. 기반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고 두 가지가 한꺼번에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엄 교수님하고 김 대표님께서 정 박사님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와 어떻게 좀 다른지 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걸 만약에 그 쓰레기 비용으로 청구를 하면은 시민들의 저항들이 엄청 커질 거니까 그걸 못하는 거죠.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들 때부터 잘 버려지기 쉽고 제대로 잘 녹게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적당한 그 선별 시스템 만들어주고 주민들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나 그런 캠페인이 수반되는 것이 삼일체가 되는 것이 그 현대 그 수목원이나 또 가로수에 약간 그런 활용을 좀 해봤었습니다. 근데 상태가 좋아가지고 올해는 최근에는 탄소 배출이 늘어날 때마다 올라가는 비싼 값의 페널티를 기업이 내도록 하는 정책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